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무더위 날려줄 재미있는 옛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조선 중엽 한양 동편마을에 기세가 드높기로 이름난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 홍진사댁이라 하였다. 담장 너머 대청마루가 길게 들고 앞마당엔 복사꽃이 지듯 피어 누가 보아도 번듯한 양반댁이었다. 그 집엔 귀하기로 소문난 외아들 도령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홍이한 도령. 나이답지 않게 글재주가 뛰어나 사서 삼경을 줄줄 읊고 고을 선비들 사이에서도 총명하다 평이 자자하였다. 허나 그 완벽하다던 홍도령에게도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셨던지 얼굴만큼은 도무지 복을 내리지 않으셨으니 온갖 재주는 다 내리고 얼굴 복 하나만 쏙 빼놓았던 게다. 그 생김새란 게 참으로 보기 드문 조화였으니 여드름 자국이 수북한 둥근 얼굴에 단축구멍처럼 작디 작은 눈, 볼록 솟은 주먹코와 딱 붙은 입술, 마치 이목구비가 서로 싸우는 듯하였다. 행랑채에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도련님 눈매는 어찌 저리 조망만 하실꼬. 볼은 꼭 논두렁 같고 허참. 고마녀, 그러다 듣겄어. 홍도령은 거울 보는 일을 피하였고 사람 많은 곳엔 좀처럼 나서지 않았다. 글방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말고 이불 속에서 긴 한숨만 내쉬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당에 먼 놈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다 싶었을 때 홍도령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종일 쨍쨍하던 햇살 아래 멀리서 마당을 지나오는 한 낯선 사내가 짐을 이고 들어섰다. 허리띠 하나 질끈 동여맨 남루한 옷차림이었건만 훤칠한 키에 눈매는 시원하고 코는 오뚝하고 턱선은 반듯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화첩 속 인물이 걸어 나온 것만 같았다. 새 머슴이랍니다요. 이름이 강칠이라 하더이다. 어찌 저리 머슴이 인물 좋단 말이냐. 이 마을 도령들 다 울겠구먼. 저 머슴 하나 땜시. 행랑채 하녀들 둘셋이 수군거리며 따라붙고 마당을 지나던 이들조차 슬쩍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훔쳐보았다. 문틈으로 내다보던 홍도령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어찌 저리 생겼단 말인가? 머슴의 얼굴을 본 홍도령은 벽에 이마를 탁 박더니 이내 청동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머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신의 못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난 망했다. 지금 눈앞에 그 머슴 앞에 서자 스스로의 외모가 새삼 더 참담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령은 이불을 덮어쓴 채 말없이 누워있다가 천장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다. 대체 어쩌자고 저런 머슴을 들였단 말이냐? 내가 머슴만도 못하다니 하늘이시여 너무 하시옵니다. 저더러 정녕 이 얼굴로 살아내란 말씀이옵니까? 다음 날 아침 홍도령은 슬그머니 대청을 나서 행랑채 마루에 앉아있는 강칠을 향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너 강칠이라 하였느냐? 강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도련님. 어쩌다 우리 집 머슴으로 오게 되었느냐? 잠시 뜸을 들이던 강칠이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고 나직이 대답했다. 어릴 적 부모 잃고 친척집 전전하다가 더는 민폐라 하여 나와 일거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글은 못 배웠지만 몸은 부지런하오니 불러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홍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곤 강칠의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속으로 혼잣말을 흘렸다. 허참,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구먼. 이놈 참말로 반칙이야. 그날부터였다. 홍도령은 책보다는 머슴 따라 마당을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기와 위 고양이를 잡으러 함께 오르고 뒷산에 약초 심부름도 같이 다니며 조금씩 둘 사이엔 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초봄 햇살이 유독 고운 날 강칠과 홍도령은 함께 서당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오솔길을 지나던 중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강칠아, 너도 들었느냐? 예, 정자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사옵니다. 둘은 조심스레 소리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고 오동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작은 정자 안 연분홍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가야금을 타고 있었다. 손끝은 매끄럽고 눈길은 곱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가락을 이어가는 모습은 꽃그늘에 앉은 선녀라 해도 모자람이 없었다. 홍도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고 강칠도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아니, 저 아씨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최참판댁 막내 아씨라 하더이다. 연하 아씨, 이 고을에 모르는 이가 없사옵니다. 그날 저녁, 홍도령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책을 펼쳐두곤 글 한자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하 아씨라 했지? 도령은 이불을 끌어안고 달빛 비치는 창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어쩌면 그리도 곱단 말인가. 저고리는 또 어찌나 고왔는지. 아니, 저고리가 곱다는 게 아니라 에잇! 그는 괜스레 베개를 쥐어받고는 몸을 뒤척이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으며 푸념을 쏟아냈다. 요 며칠 밤맛도 잃고 잠도 못 자고 글도 안 읽히고 심장이 자꾸만 쿵쿵대고 미치겠구먼. 이게 혹시 그 상사병이란 것이냐? 아씨 얼굴만 떠오르면 숨이 턱 막히는 게. 에이그, 내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는 뒤척이다 말고 호롱불 밑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얼굴로는 아씨 앞에 가기도 부끄럽고 말 한번 섣불리 걸었다간 놀랄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머슴놈처럼만 생겼다면야. 말도 걸고 웃기도 하고 뭐 손도 잠시 상상에 빠졌던 도령은 혼자 얼굴을 붉히곤 바로 이불을 푹 뒤집었으며 꾸물댔다. 나 아씨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정말로. 다음 날 홍도령은 뒷마당 우물가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강칠 곁으로 다가갔다.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지만 말은 꺼낼 듯 말 듯 한참을 망설였다. 강칠아, 너 말이다. 강칠이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예, 도련님. 혹시 그 연하 아씨를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평소에 마주친 적이 있었는가 해서. 강칠은 고개를 저었다. 전에는 직접 뵌 적은 없사옵니다. 멀리서 한두 번 뵌 적은 있으나 하도 곱다 하여 동네 소문으로 먼저 알았사옵지요. 정자에서 뵌 날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날이옵니다. 홍도령은 괜스레 부채로 코끝을 가리고 슬쩍 강칠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 같은 얼굴만 가졌어도 아씨한테 말이나 한번 걸어봤을 텐데. 너처럼 얼굴 반반한 놈은 모를 게다. 이 얼굴로 사는 게 세상 얼마나 고역인지. 강칠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도련님께서야 글도 잘하시고 기품도 남다르시온데 어찌 이런 상놈 얼굴을 부러워하시옵니까? 홍도령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작게 외쳤다. 네가 아씨께 가서 대신 좀 알아보면 안 되겠느냐. 강칠이 멈칫했다. 예? 무엇을 말씀이신지. 아씨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성정은 어떠신지. 나 같은 얼굴로는 괜히 다가섰다간 놀라실까 무섭단 말이다. 허나 너라면 웃어도 주시지 않겠느냐. 인물도 반반하고 목소리도 곱고 말이지. 내가 너처럼만 생겼다면야. 강칠은 한참을 말없이 도령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아침, 방 안에서 마주 앉은 홍도령과 강칠은 도포며 가시며 도령 옷가지를 하나씩 펼쳐놓고 있었다. 자네 키가 크니 저고리는 좀 짧을 테고 허리띠는 이건 겨우 닿겠구먼. 도련님, 이거 너무 좀 바지통이 댕강해서. 말이 많다. 어차피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게야. 가깝게 가지는 말고 적당히 우연한 척. 알겠느냐? 그렇게 해서 키 크고 근육질인 머슴강칠은 작은 도령 옷을 입고 소매는 짧고 바지는 붕 떠서 꼭 장에 나온 졸부 도령처럼 꾸며졌다. 홍도령은 멀찌감치 숨어서 살짝 바위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중얼거렸다. 허허, 그래도 옷이 저리도 잘 봤다니. 이래서 하늘은 얼굴 보기 중요하다 하지. 강칠은 그 정자 근처로 걸음을 옮겼고 우연한 척 그 앞을 지나가려던 찰나 연화 아씨가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햇살이 고운 머릿결에 내려앉고 가야금은 비어 있었지만 손끝으로 꽃잎을 매만지고 있었다. 강칠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말을 건넸다. 실례하옵니다. 혹 며칠 전 이 근처서 가야금 타시던 그 아씨이신지. 연화 아씨는 놀라지 않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날 가야금을 탔던 이가 제가 맞사옵니다.
강칠은 잠시 당황했으나 홍도령의 당부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아씨 가야금 소리를 듣고 마음이 하도 움직여 꼭 다시 뵙고 싶었사옵니다. 연화가 살며시 웃었다. 도련님이라 하셨습니까? 혹 성함을 여쭈어도 멀리서 지켜보던 홍도령은 바위 뒤에 숨은 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혼잣말을 쏟아냈다. 웃었다. 지금 웃은 거 맞지? 저리 생긴 놈 앞에선 누구든 웃지. 에이그 얄밉다 얄미워. 강칠이 마루 아래에 무릎 꿇고 앉아 조용히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 아씨께서는 가야금을 좋아하셨고 산책은 주로 매화나무 쪽을 도르신다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꽃은 봉선화라 하셨습니다. 홍도령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강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다. 아까 그 정자에서 웃으셨던 것 같더이다? 자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아씨가 그리 웃음이 터졌는고? 강칠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바지가 좀 짧아서요. 그걸 아씨께서 보시곤 조금 웃으신 듯 하옵니다. 도령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부채를 세차게 펴더니 턱을 괜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웃었단 말이지. 그리 잘 웃는 아씨였던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한 번도 그런 미소를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지. 잠시 머뭇거리던 홍도령. 결국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며 외쳤다. 강칠아, 내일은 말이다. 봉선화 몇 포기 캐다가 정자 근처에 심고 오너라. 강칠이 당황했다. 예? 도련님, 그건 좀... 말이 많다. 그냥 해. 그리고 또 웃으시거들랑. 이번엔 그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거라. 대체 무엇이 그리 즐거웠던 건지 말이지. 그날 밤 도령은 자리에 누워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아씨가 웃는 걸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남을 시켜 보고만 있는 게 이게 뭔 꼴이란 말인가. 내가 얼굴만 좀 반듯했더라도 이리 찌질하게 뒤에서 기웃거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이불을 꾹 눌러 안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속으로 꺼이꺼이 울음을 삼켰다. 며칠 뒤 햇볕이 따사로운 오후 홍도령은 뒷산 쪽 길을 걷다가 저 멀리 언덕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연분홍 저고리에 푸른색 치마, 햇빛을 등진 채 나물바구니를 든 연화아씨였다. 그 곁엔 하녀 하나가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 도령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연화아씨? 여기엔 어인일이시지? 두 사람은 언덕 아래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을 향해 조심조심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홍도령은 멀찍이 따라가며 큰 나무 둥치 뒤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훔쳐보는 것도 속이 터지는구만. 그냥 좀 더 가까이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 그 순간이었다. 연화 아씨가 활짝 핀 꽃을 꺾으려 한 발자국 더 언덕 끝으로 디뎠을 때 바위가 부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연화 아씨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기우뚱했다. 어머, 연아씨! 하녀가 다급히 소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 순간 나무 뒤에 숨어있던 홍도령이 이성을 잃은 듯 달려나가며 그대로 몸을 던져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몸이 함께 구르며 풀밭 위로 쓰러졌고 도령의 손은 연화의 어깨를 꼭 안고 있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그간 멀찍이 정자에서 지켜보던 그 도령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도령도 말없이 숨만 몰아쉬다가 괜찮으십니까, 아씨? 연화는 숨을 고르며 작게 말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령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홍도령은 얼굴이 시뻘개져 뒷걸음질 치듯 일어섰다. 내가 지금 아씨 손을? 가슴은 요동치고 입은 바짝 말랐다. 처음으로 연화의 눈이 도령을 곧장 바라보았고 도령 또한 숨지 않고 그 눈을 마주보았다. 그날 오후 홍도령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봉선화 한 송이를 뽑아 물그릇에 띄워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엔 아직도 연화 씨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도련님! 도련님! 누군가 허겁지겁 마당을 뛰어들며 외쳤다. 헐떡이며 달려온 이는 다름 아닌 머슴 강칠이었다. 옷깃은 흐트러졌고 얼굴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강칠이? 어쩐 일이냐? 숨 좀 돌리고 말해보아라. 지금 큰일이 벌어졌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강칠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연하 아시댁 최참판께서 방금 포졸들에게 잡혀가셨사옵니다. 죄명이 영모라 하더이다. 뭐?
홍도령은 손에 쥐고 있던 봉선화 꽃을 떨어뜨렸다. 도령은 강칠과 함께 연화댁으로 향했다.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마당에는 장졸며치 머무르다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안채에선 울음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아버지를 어찌 이런 식으로 데려가느냐고요. 아씨, 진정하시옵소서. 읍내 관하로 끌려가셨다 하옵니다. 연화 씨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숨을 삼키며 흐느꼈고 그 뒤로 셋이나 되는 언니들도 모두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홍도령은 더는 보지 못하고 돌아섰다. 영모라니, 최참판이 그런 분이신가? 그날 저녁 홍도령은 강칠과 함께 주막에 들러 조용히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옆자리 사내들이 술에 취한 채 나누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다. 에잇,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박대감 영감탱이 지가 빚진 걸 갚기 싫다고 남을 역적으로 몰아? 글쎄 말일세. 최참판 도장까지 흉내내서 금기밀수 문서를 꾸며냈다잖나. 그걸 고발장이라며 관아에 들이밀었다지 뭐야. 홍도령은 눈이 번쩍 뜨였다. 뭐라? 도장을 위조했다고? 술이 확 깼다.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도령은 강칠에게 말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 최참판댁 대문을 다급히 두드리던 도령의 숨은 거칠었다. 연화가 등불을 들고 문을 열자 도령은 곧장 물었다. 아씨, 혹 대감님께서 박영감에게 돈을 빌려주신 증거문서, 인장이 찍힌 채로 남아있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연화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안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작은 문서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쓰시던 인장이 찍힌 문서입니다. 홍도령은 문서를 조심스레 품에 넣으며 말했다. 이 인장이 그자의 거짓을 밝혀낼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도령은 곧장 관아로 향했다. 얌전히 문서를 내민 뒤 포도대장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 문서는 최참판 영감의 진짜 인장이 찍힌 채권 문서이옵니다. 허나 박영감이 올린 고발장에는 전혀 다른 인장이 찍혀 있었사옵니다. 그자가 위조한 문서에는 마치 최참판께서 금을 몰래 들여와 무기와 바꾸려 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으나 모두 허망한 거짓이옵니다. 그저 빚을 갚지 않으려 한 음모일 뿐이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을 구해 주시옵소서. 관아는 발칵 뒤집혔다. 홍도령이 내민 문서와 박영감이 가져온 고발장을 대조한 끝에 문서 위조와 거짓 진술이 모두 드러났다. 며칠 뒤 마당엔 산들바람이 스며들었고 홍도령은 책장을 펴둔 채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련님이요. 연화 아씨가 오셨답니다. 강칠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홍도령은 벌떡 일어나 대문 쪽으로 나가다가 가는 길에 기둥에 한 번, 문턱에 또 한 번 부딪혔다. 그렇게 마당으로 나가자 연화 씨는 고운 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다. 도령 나으리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홍도령은 허둥지둥 인사를 하려다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때 연화 아씨가 나지게 웃으며 말했다. 저 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예?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위기에 처했단 걸 아시고 뒤에서 돕고 계셨단 것도, 그리고 절 흠모하신다는 것도요. 홍도령의 얼굴이 금세 복숭아빛처럼 달아올랐다. 아씨께서 그걸 어찌... 강칠이, 그러니까 머슴 강칠이가 와서 다 말해주었사옵니다. 도령 나으리가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늘 멀찍이서 바라만 보셨다 하더이다. 도령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제 몰골이 이래서 아씨 앞에 나서기 두려웠습니다.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도령의 말꼬리를 받았다. 얼굴이 뭐 그리 중요하답니까? 도령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이미 알고 있는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붉은 해를 등에 지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뒤 홍도령과 강칠은 함께 최참판댁을 찾았다. 마당 한켠 술을 놓던 연화의 새언니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강칠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기 저 키 큰 사내 누구야? 어머나, 니신데 저리 인물이 훤칠하대? 셋이 정신없이 웅성대며 들썩이던 그때 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성큼성큼 걸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연화의 하녀 순덕이었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언니들 앞을 가로막았다. 저 머슴님이요? 아씨들 지송한디요. 저 머슴은 제 짝입지라. 넘보시면 곤란하옵니다만. 한여는 콧방귀를 끼며 강칠 옆에 딱 붙었고 강칠은 어쩔 줄 몰라 뒤통수를 긁었다. 그 장면을 보던 홍도령과 연하는 서로 마주보며 킬킬 웃었고 온 마당엔 다시 봄볕처럼 따스한 웃음이 번져갔다.